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지금 이 시간은 클라이넥 아동 정신 분석 시간입니다. 이제 1장, 2장은 우리가 이미 다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 이제 강론 부분에 들어갑니다. 먼저 나오는 사례가 뭐냐면 6세 여자아이의 강박신경증 그 사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클라이 선생님이 이렇게 임상을 하셨던 이 6세 여자아이의 강박증 사례는 내용을 잘 공부하시다 보면 있잖아요. 우리 지금 임상 현장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주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 이 여자아이가 가지고 있는 심리구조, 정신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우리 임상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먼저 이 부분에 공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선생님들이 환상과 무의식적인 환상 그리고 망상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많이 나오고 헷갈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개념 정리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환상은 먼저요.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이미지들이에요.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내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자, 오해의 근원이 외부에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젖을 주고 만족을 주는 그 엄마에 대한 이미지가 젖을 줄 땐 좋은 엄마, 젖을 빨리빨리 안 줄 때는 나쁜 엄마, 이렇게 잘못된 이미지를 내 마음속에 그 환상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현실 대상인 엄마를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라 내 경험치에 따라서 어떤 잘못된 환상들, 잘못된 이미지들을 내 마음속에 그려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망상은 조금 더 결이 틀립니다. 이거는 틀린 것으로 판명이 되어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고집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 사람 마음속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외부 세계와 아무리 관련이 없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에요. 자, 이거는 그 사람 마음속에 현실적으로 네가 생각하고 네가 믿고 있는 것들이 잘못되었어. 현실적으로 설명해주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고 합리적으로 설명해줘도 절대로 안 바꿉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어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이거는 참 고치고 치료하기가 힘듭니다. 정신증으로 많이 앓고 있고 심하게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망상 증상들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환상과 망상은 다 같이 잘못된 믿음이지만 환상은 사라지면 그 사람은 현실로 다시 돌아옵니다. 현실하고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망상을 앓고 있는 사람은 현실하고 상관이 없어요. 계속 모순되어도 계속 믿는 것. 그 차이점이 있고요. 자, 우리 무의식적인 환상, 클라인의 이론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처음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배고픈 거 걱정 안 해도 되죠. 근데 이렇게 출산을 하고 나면, 이제 지도 출생을 하고 나면 세상에 나왔을 때는 이제 자기 스스로 밥을 찾아 먹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 밥을 만들어낼 수가 없지 않아요? 엄마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동을 막 발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런 배고픔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을 거라고 본능적으로 느껴요. 그러면서 그 대상에 대한 환상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자, 이 환상 경험에서부터 최초의 인간의 정신 활동은 시작되는 겁니다. 엄마하고 아이하고 하나가 딱 되어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는 환상이 안 만들어져요. 근데 엄마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고 구멍이 생겼죠. 틈이 생겼죠. 그러면 이 아이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뭔가 내 이 엄청난 이 구멍이 있다는 거, 엄마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다는 거 죽음과 같은 공포지요.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나의 배고픔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전능한 대상이 있을 거라는 그런 환상을 스물스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살기 위해서 환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자, 이건 최초의 정신 기능이고요. 자아의 기능 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임상 현장에서 우리 부모님들 오시면 제일 질 나쁜 양육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0% 만족을 주는 양육이라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들 아이한테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다 해주지 못해서 막 죄책감 때문에 미안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100% 만족한 상태로 있으면 아이를 계속 품에만 품고 있고 만족만 주면 이 아이는 정말로 베이비예요. 크지를 않아요. 정신활동이 시작되지를 않아요. 엄마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고 틈이 있고 뭔가 부족함이 있고 결여가 있고 그랬을 때부터 이 결여를 메우기 위한 이거를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최초의 정신 기능인 환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정신 기능으로 우리 인간은 살아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 해줘버리면 아이가 이 정신 기능을 만들기 시작하겠냐고요. 그래서 인간은 정신으로 사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동물하고 틀린 게 바로 정신의 기능인데 이 최초의 정신은 이렇게 엄마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을 때 배고픔을 느낄 때 이때 환상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의 정신은 시작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환상을,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엄마한테 있기 때문에 이 엄마한테서 내가 지금 이 현실 경험은 배고프잖아요. 어떤 데는 배고프고 어떤 데는 만족스럽고, 이 현실 경험에서부터 아이들은 서서히 어떤 환상을 만들어서 무의식적인 환상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좋은 엄마, 해결해주면 엄마는 좋은 엄마, 좋은 환상에 대한 이미지, 좋은 경험에 대한 이미지가 모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꾸 이 배고픔을 해결해주지 않고 엄마가 자꾸 실패하게 되면 나쁜 엄마, 나쁜 환상, 그런 나쁜 이미지들에 대한 환상이 무의식 안에서 이렇게 스멀스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엄마에 대한 환상, 이미지, 나쁜 엄마에 대한 환상, 이미지,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요, 이게 이제 무의식 안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아이는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면 어떤 뭔가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좋은 가슴이 있을 거야 라는 전능한 환상을 배고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봐요. 내 안에 지금 뭔가 바깥에서 좋은 젖가슴, 나를 만족시켜주는 전능한 어떤 그런 젖가슴이 있을 거야 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엄마가 정말로 좋은 젖가슴으로 실제로 현실로 아이한테서 충분하게 젖을 주고 원하는 때 좋은 젖가슴을 주면 이 아이는 어때요? 현실과 환상이 뭉쳐져서 좋은 대상에 대한 이미지, 무의식적인 환상이 막 더 크게 강하게 조직화되겠지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근데 아이는 좋은 뭔가 나를 만족시켜주는 좋은 전능한 대상이 있을 거야 라고 환상은 처음에 만들었는데, 근데 그 엄마가 빨리빨리 젖을 안 주고 아이를 굶주리고 엄마 마음대로 젖을 주고 엄마 기분에 따라 젖을 주고, 그 질이 나쁘면, 양육의 질이 나쁘면 아이는 환상 속에서 박해하는 대상, 나를 죽이고 박해한다는 환상을 확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좋은 거보다, 사랑보다는 나쁜 거, 분노, 이쪽으로만 더욱더 마음이 구조화되고 조직화되겠죠. 그 환상들이, 이미지가, 나쁜 이미지가 아이 마음속에 가득가득 차겠죠. 마귀가, 사탄이 들들거린다는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전능한 환상을 갖고 있는데 그 아이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엄마와의 관계 경험을 따라 아이의 이미지가 좋음과 나쁨으로 이렇게 두 개로 분열된다는 거, 이거는 우리 그래서 그 무의식 환상들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우리 클라인 선생님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런 환상들은 있잖아요, 놀이 속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나쁜 엄마에 대한 이미지, 나쁜 환상은요, 보통 상어나 공룡이나 귀신이나 이런 것들로 있죠. 아이들이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좋은 엄마, 그 이미지들은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것, 부드러운 것들을 있죠. 그런 것들로 아이들이 표현을 합니다. 이 환상들이 놀이 속에서 그대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 환상들을 볼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인들은 마찬가지로 이 환상이 꿈에서 나옵니다. 귀신한테 쫓기는 꿈 꾸고, 강도한테 쫓기고, 도둑한테 쫓기는 그런 꿈 꾸지 않습니까? 나쁜 엄마에 대한 이미지, 환상이 그렇게 꿈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좋은 엄마, 나쁜 꿈을 많이 꾸지 좋은 엄마에 대한 꿈은 별로 꾸지는 않지요.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포근한 것들, 그런 이미지들이 꿈속으로 또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무의식 안에 이런 환상들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서 무의식적인 환상 이러면 그게 뭘 상징한다는,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인지를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6세 여아의 강박신경증,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증상을 한번 볼게요. 불면증입니다. 불면증, 잠을 못 자요, 여자아이가. 우리 아이들 불안이 심하면 깊은 잠을 못 자거든요, 요즘 아이들도. 근데 이 아이 이렇게 내용을 잘 보면 도둑이 들어서, 강도가 들어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불안을, 아이가 환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당연히 잠을 못 자죠, 무서워서. 그러니까 아이가 머리를 그냥 베개로 막 내려치고요, 몸을 막 흔들고요. 너무 불안이 심하면 아이가 막 자유행위를 밤이나 낮이나 막 해요. 그러니 이 아이 이렇게 머리로 베개 치고 막 몸을 흔들어 대끼고 자유도 막 너무너무 심하게 하는 아이, 이런 행동들을 하니까 당연히 잠을 깊이 못 자지요. 그리고 잠 잘 때도 또 강도가 나오는 꿈을 꾸니까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 아이 언어로도요, 이 아이가 벌써 사는 게 짜증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살짜리 아이가. 우리 한국 나이로는 한 7살 8살 되겠지요. 그리고 얼굴이 침울하고 아주 조숙한 얼굴이에요. 애기답지 않은 얼굴이에요. 애기가 벌써 6살짜리 아이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엄마한테 대한 불안이 있으니까 이 아이가 엄마를 통제해요.
엄마를 꼼짝달싹 못하게 엄마한테 막 집착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기냐면 아이가 자신을 집어삼킨다고 애 때문에 죽겠다고 엄마가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또 성저숙 문제도 있고요. 요즘 성저숙 문제는 우리 임상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호르몬 주사도 맞기도 하지요. 근데 이게는 정신분석에서는 정신분석적인 문제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래 부족은 엄마한테서 못 떨어지니까 당연히 학교로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못 놀지요. 그리고 학습장애도 대상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학습장애가 생깁니다. 여기가 왜 이 아이가 학습장애가 생겼는지 공부를 안 하고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클라인 선생님이 자세히 분석해 놓았으니까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 놀이를 한번 이렇게 보면요. 마차에 요즘 같으면 자동차겠지요. 아주 사이좋은 두 남녀가 타서 서로 키스하고 서로 사랑해요. 근데 어떤 제3자가 와서 그들을 막 치어 죽이고요. 그러고는 구워서 먹어버려요. 이 제3자는 그 꼬맹이 여자아이거든요. 에르나라는 여자아이예요. 자, 식인환상이죠. 잡아 먹어버리는 거. 믿고 이 두 사람 엄마 아빠가 둘이 사이가 좋은 게 미우니까 아이가 어때요? 그 놀이를 통해서 두 사람 사이에 딱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치어 죽이면서 구워 먹어버리는 이 식인환상을 표현하거든요. 어마무시한 공격성을 놀이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죽여버리고 싶은 환상이 표현되지 않고 무의식에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봐요. 애 얼마나 무섭고 불안하겠어요.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충분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에르나 놀이를 보면요. 2자 관계를 표현할 때하고 3자 관계를 표현할 때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2자 관계를 표현하거든요. 2자 관계는 엄마하고 나하고의 관계지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나하고 같이 하고 있고 싶은데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를 죽여버리겠지요. 아빠를 아이가 놀이 속에서 몰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엄마를 상징하는 피규어, 아빠를 상징하는 피규어 다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빠를 상징하는 피규어를 이런 아이들을 보면 죽여버려요. 내가 엄마를 차지하고 싶으니까. 그건 2자 관계의 그런 역동을 표현하는 거고요. 나중에는 이제 3자 관계로 넘어가면 이제 지가 아빠 차지하고 싶잖아요. 그때는 엄마가 경쟁자예요. 그때는 엄마 죽여버리고 아빠를 차지해요. 이런 죽이는 거, 놀이 속에서 이런 거 몰아내고 숨겨버리고 무덤 속에 숨기고 모래 속에 숨기는 걸로 많이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 아빠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이렇게 놀이 속에서 표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의 막 공부 학습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그 부분을 학습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를 놀이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장난감 선생님이 있는데 바이올린 학습하는 아이들을 막 벌 주고 괴롭혀요. 아주 심술 사나운 선생님이거든요. 공부하라는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근데 이 놀이 속에서 나중에 이 아이가 교사를 공격해서 짓밟아 죽여버리고 구워 먹어버려요. 자, 이게 똑같이 미움과 분노를 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놀이를 통해서 환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아이는요, 에르나는요, 선생님하고 치료사 클라인하고 놀면서 어떤 데는 지가 엄마 역할을 하고요, 어떤 데는 또 지가 에르나 역할을 하면서 역할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지가 엄마 역할을 하면서 선생님은 이제 에르나 지 역할을 시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면서 있잖아요. 아이가 블록은 지가 더 좋은 거 같고, 막 치료사 선생님 고이 쌓아놓은 집을 파괴하면서 엄마에 대한 시기심 분노를 이 아이가 이렇게 공격성을 표현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잘 알아야 될 게 이렇게 보통 아이들 공격성 표현할 때 자르는 걸로 많이 나와요. 종이 자르는 거, 여자아이들. 자, 신체 절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정말 무시무시한 거지만 아이들 환상에서는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환상입니다. 현실이 아니고. 자, 그 미움과 분노를 이렇게 자르는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종이를 자르면서 얘는 다진 고기라고 얘기해요. 종이에서 피가 흘러나온다고 말합니다. 자, 종이 자르기는 과학적이잖아요. 식인적인 충동의 배출구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 속에 아이들 그 죽이고 싶은 미움과 분노, 잘라버리고 싶은 그거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이 놀이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충동을 자연스럽게 배출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렇게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면요, 다 해소가 되면요, 아이는 이젠 자르는 거 그만하고 그 다음에는 창조적인 활동을 해요. 자, 자른 종이로 예쁜 식탁보를 만들어요. 자, 이건 뭐냐면 내가 죽여버리고 파괴한 엄마, 회복되는 파괴로부터 새로운 엄마가 회복되어지는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아이가 정말로 무서운 거는 엄마가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내 미움은 표현되어지지만 그 엄마는 사라지면 안 돼요. 나는 놀이 속에서 엄마를 죽였지만 그 엄마는 영원히 사라지면 안 돼요.
자, 실컷 파괴해놓고 아이는 그 다음부터는 그 엄마를 회복시켜요. 창조적인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파괴가 무섭지가 않아요. 이 파괴를 아이가 환상 속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신경적인 증상들이 나오지만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표현되어지고 나면은 그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창조, 생성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그 공격성 파괴적인 에너지를 창조하는 에너지로 써버리니까 얼마나 건강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놀이치료를 왜 하는지, 왜 심리치료를 왜 하는지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 놀이를 또 해요. 세탁부에서 생선을 파는 놀이를 하는데 이제 가짜 생선을 막 마구잡이 씹어 먹어요. 식인환상이에요. 미우면 씹어 먹고 싶다는 표현도 하잖아요. 아주 그냥 갈갈이 씹어 먹고 싶다는, 우리 성인들도 의식 속에서 욕할 때 갈갈이 찢어서 발겨서 씹어 먹고 싶다는 아주 증오스러운 말들을 표현하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놀이 속에서 적나라하게 표현해요. 미움을. 가짜 생선을 막 썰어서 씹어 먹어요. 그리고 생선을 사러 온 치료사를 손님으로 시키거든요. 근데 치료사를 막 속여요. 생선도 안 줘요. 돈은 받았는데 생선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광경을 경찰이 지켜보고 있는데 치료자는 자기가 돈 줬는데도 생선을 못 가지고 가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경찰이 이 에르나 편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치료사는 꼼짝없이 당해요. 자, 여기서는 과학적인 충동과 환상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와 관련돼서 에르나가 너무나 지금 불안하거든요. 에르나는 생선 상사가, 치료사가 지금은 엄마거든요. 그 귀한 생선을 지금 빼앗아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여자 도둑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생선이 어떤 데는 엄마였고 어떤 데는 팔루스로도 나오거든요.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 먹고 싶은 그 환상도 표현하지만, 자, 환상은 어떤 하나의 의미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요 다음 놀이에서는 아이가 이때는 내 안에 있는 소중한 귀한 팔루스, 이거를 귀한 거를, 자, 엄마가 빼앗아가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여자 도둑에 대한 두려움, 불안, 엄마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불안을 이 아이가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가 엄마로부터 내가 공격당할 것, 내가 소중한 것 빼앗길 것 같은 그 불안도 아이가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엄마 아빠에 대한 그 두 사람이 사이 좋은 거, 그것을 못 봐서 아이가 막 그냥 그 미움과 시기심을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공부시키는 선생님을 막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선생님에 대한 불안, 그 분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강렬한 환상들, 먹히고 막 다지고 자르고 찌르고 이렇게 가위질 하면서 아이가 여러 가지 식인 환상들을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이들의 세계 속에서 있는 이 환상은 현실 세계 속에서 미움,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온 것이지 결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놀이 현장에서 이 아이들이 이런 엄마에 대한 분노, 미움, 어떤 시기심, 질투심, 공격성을 표현할 때는 그대로 함께 따라가면서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이 아이는 결국은 거기서부터 새로운 엄마, 회복된 엄마, 창조적인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라는 거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상이 다소 불편하다 하더라도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이 환상을 표현할 때는 잘 다루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한테 해석해 줄 때도 조심스럽게 잘 해석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하게 그 정신역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